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화우 형사대응그룹의 김미리 변호사입니다. 4월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사이버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고건영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화우 형사대응그룹과 지식재산그룹에 속해 있는 고건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 변호사님은 화우에 근무하시기 전 검찰청에 약 10년 동안 검사로 근무하셨고 또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부서에서도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아시다시피 검찰은 일반적인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 외에도 금융범죄, 조세범죄, 기술유출범죄 등 전문적인 수사를 필요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각 지방검찰청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하고 전문 수사부서를 두고 있는데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서울 동부지검에 전문 수사부서인 사이버범죄 수사부를 두고 있고 제가 그 부서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는 검찰에 근무하시기 전에도 컴퓨터와 관련된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졸업한 이후에는 과거에 휴대전화를 만들던 회사인 펜텍 앤 큐리텔이라는 곳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요. 국내 인터넷 기업 중 한 곳인 네이버에서 검색 엔진을 개발하는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네, 오늘 주제와 딱 맞는 전문가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사이버 범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이버 범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이버, 즉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인데 최근 우리의 일상은 인터넷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넓은 의미의 사이버 범죄는 아주 다양한 범죄를 포괄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면 형법 제311조에 의해서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식당이나 가게 같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등의 활동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서로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경우 모욕 행위가 온라인, 즉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넓은 의미로는 사이버 범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욕죄와 같은 넓은 의미의 사이버 범죄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이버 공간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수사나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와 특별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의미의 사이버 범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이버 범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중 제1항을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가 결국 해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킹이라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해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킹이라는 것은 쉽게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하고 비교를 한다면 주거 침입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우리가 허락한 사람들,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없게 도어락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런 보안 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우리의 집에 침입하면 형법에 의해서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킹도 비슷한데요. 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컴퓨터, 서버 역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일종의 보안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켤 때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이러한 보안 장치의 일종인데요. 해킹이라는 것은 원래 해당 시스템에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이런 보안 장치를 여러 가지 기술적 수단 등으로 우회하거나 해제해서 그 시스템에 접속, 즉 침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주거 침입죄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에서 범죄가 끝나지 않고 절도라든가 아니면 성범죄 같은 강력 범죄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해킹도 마찬가지로 해킹 자체는 결국 시스템에 침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입을 한 목적에 따라서 다른 범죄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킹 이후에 예를 들면 어떤 범죄들이 더 일어나게 되나요? 해킹의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해킹이 있고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해킹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훼손한다는 것은 해킹으로 침입한 서버나 컴퓨터 안에 다양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삭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이렇게 해킹에 이어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가 있는데요. 서버를 해킹해서 탈취한 개인정보는 다크웹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해커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 뉴스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 여러 사이트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행위들이 해킹에 이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탈취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해킹의 하나로 암호화폐 탈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1억 원을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암호화폐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경제적 가치도 점점 높아지다 보니 해킹을 통해서 개인 PC에 저장해둔 지갑의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범죄는 물론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피해가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해킹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는 없나요? 사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규정한 해킹은 접근 권한 없이 다른 시스템에 침입하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술적인 방법을 써서 해킹하는 경우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계정 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인의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일시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친구가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 대신에 자기 계정에 들어가서 이메일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친구가 허락한 일시적인 친구 계정에 로그인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알게 된 친구의 계정을 이용해서 나중에 친구 몰래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접근 권한 없이 친구의 계정에 침입하게 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해킹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 계정 도용은 실무상 형사사건으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해킹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게임에서 다른 사람의 계정을 도용하는 것들이 많이 사건화가 되고 있습니다. 해킹 외에 사이버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속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악성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법에서 시스템을 훼손하거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윈도우 자체적으로 백신 프로그램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진 않으시지만 과거에는 V3라든가 알약과 같은 백신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이런 백신 프로그램들의 역할이 사용자 몰래 설치되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것이었죠. 이런 백신을 설치하지 않고 컴퓨터를 사용했다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컴퓨터를 포맷하게 되는 상황을 겪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한 악성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해킹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혹시 예전에 영화로 또 만들어졌던 트로이 전쟁 알고 계시죠? 네. 트로이 전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트로이 목마 아닌가요? 네, 그 트로이 목마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군이 트로이군의 강력한 방어에 막혀서 트로이 성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목마를 만들어 속여가지고 트로이 성에 침입하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이 트로이 목마 같은 악성 프로그램인데,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정상적인 프로그램 내에 심어서 그 악성 프로그램이 시스템에 설치되게 하고 악성 프로그램의 일종의 백도어, 뒷문으로 이용해가지고 시스템에 침입하는 수법이 흔히 사용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해주신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보니 제48조 제3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은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방금 말씀 주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은 일명 디도스 공격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유명한 게임 대회에서도 디도스 공격이 일어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디도스라는 것은 영어로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의 약자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서비스 거부 공격이 무엇인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특정 기간에 딱 맞춰서 서버에 접속해야 하는 상황을 많이 겪어보셨죠. 예를 들면 대학교 수학 수강 신청이나 공연, 스포츠 티켓 예매 같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서버에 몰리게 되면서 서버가 다운되는 것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고의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공격자가 목표로 하는 서버에 대량의 접속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앞에 분산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 공격자 한 명이 하나의 컴퓨터에서 대량의 접속 신호를 보내는 경우에는 서버 입장에서 방어가 아주 쉽습니다. 서버 입장에서는 특정 IP 주소 한 곳에서 중복으로 오는 신호를 차단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디도스, 즉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은 이러한 서버의 방어 기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좀비 PC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악성 프로그램이 주로 사용이 되는데 공격자는 미리 악성 프로그램을 널리 퍼뜨려 놓고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는 사용자도 모르게 공격자의 지시를 따르게 되는 좀비 PC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수의 좀비 PC를 공격에 동원하게 되면 서버 입장에서는 여러 IP 주소에 다양한 사람들이 접속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수 이용자의 접속 상황과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걸 차단하는 것 같은 방어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중요한 사이버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모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